네, 전문가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이 한번 또 뭔가를 얘기했군요. 네. 뭐 매번 재료가 나오긴 합니다만 글쎄요, 중국의 이야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중국 얘기도 중국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저도 시장에 나와서 방송에서 여러 번 표현을 했었는데, 달러 중심으로 시장 일단 보고 그 부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은 방향성은 깨지지 않을 거다. 크게 밀리는 모습 안 나올 거다. 추세 이상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셧다운,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것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밀린 부분은 없죠. 근데 지금 와서 쳐다보면, 셧다운,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은 점점 더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달러는 약세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셧다운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 때문에 우리가 2050포인트 구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셧다운 때문에 지연됐었던 9월 고용 지표도 보게 되면 실업률이 7.2%인데 이게 구직 포기자라든지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자 수를 쳐다본 건데 18만 명 예상치를 좀 밑돌았죠. 14만 8천 명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쳐다보면서도 분명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뉴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테이퍼링이 뒤로도 밀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해석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리고 셧다운하고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미국의 4분기 GDP도 어느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발생됐고 이 부분도 뒤로도 미뤄지는 요인이네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부채 한도를 제시도 못했죠. 굉장한 미봉책입니다. 졸속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데드라인을 한 3개월가량 뒤로 미룬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정치권 노이즈가 불보듯 뻔하게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뒤로 밀리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겁니다.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제가 내년 3월이나 돼야 테이퍼링 진도 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최근에 녹여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FOMC 예정을 한번 보면 우선 이번 10월 30일 날 FOMC 10월 FOMC가 있는 거는 컨센서스가 거의 가능성 없답니다. 테이퍼링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쳐다봅니다. 11월은 FOMC였고요. 12월 달에 이제, FOMC가 있는데, 기존의 시장 가이던스는 12월 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2월 달에, 테이퍼링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정치권 노이즈가 이제 추가적으로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도 무난히 넘어갈 것 같고, 12월과 1월도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앨런 부의장이 이제 신임 FRB 의장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결정되는 시점도, 취임하는 시점도 2월 1일입니다. 결정되는 시점은 12월 초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새로운, FRB 의장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부자연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죠.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제시한, 데드라인, 2월 7일 같은 경우에도 넘어서고 나서 결국 3월경이나 돼야, 2월도 FOMC가 없으니까, 결국 3월이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죠. 9월 달 들어서 서머스 이슈도 있었고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없이 넘어갔죠. 채권 매입을 유지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달러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약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안 보고 지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인도 증시가 전일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신고가 흐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8월 달 시장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시장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인도 증시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나왔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죠. 달러 약세가 주는 상당 부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던 인도 증시도 살렸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약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쳐다보게 되면 7월 정도서부터 누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분명히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태국, 뭐 이런 쪽은 8월 시장에도 추가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증시, 뭐 대만 증시 그런 쪽은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 나오기 시작했죠. 8월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인데요. 그렇고 나서 그 이후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계속 샀죠. 그리고 계속 팔던 쪽도 돌아 나오는 과정입니다. 누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쳐다봐야 되겠죠. 6월은 똑같이 죽는 시장이었고요. 7월 달은 극명하게 명암이 갈리기 시작했고 8월 달까지 명암이 갈렸던 시장이라면 9월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서머스 이슈도 확인하고 테이퍼링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는 다 같이 매수세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일 시장 쳐다보면은 이거 시장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이 털고 나가는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향성 부분에서는 아직 여유를 갖고 쳐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되는 부분은 속도 부분에서 다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황당하죠. 네. 황망하고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거는 분명히 상스러운 비속어입니다. 네. 방송용 용어는 아닌데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진짜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 전략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신다는 이야기죠? 시클리컬 업종들이 어제 좀 힘들었죠. 조선주들, 뭐 미포조선서부터 해서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밀려났고요. 뭐 대림산업 밀려났고, OCI 어제 실적 발표 보고 나서 바로 밀려났고요. 이런 부분들 쳐다보면서 지금 분명히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인데 이번에 분명히 이런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 쪽에서 랠리가 있었어요. 어닝에 뒷받침하고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발표되는 실적 부분에서 어느 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속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방향 부분은 틀어지지 않았고 속도 부분은 고민하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죠. 외국인의 미결제 약정이 지금 13만 계약에 육박합니다. 어제는 장중에 미결제 약정이 13만 계약을 넘었어요. 코스피 선물인가요? 네, 그렇죠. 네,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누적 순매수인가요? 미결제 약정 미결제만? 미결제 약정 쌓여 있는 부분이 13만 계약이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12만 계약 넘어가면 좀 많이 쌓였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3만 계약도 넘었어요. 신규 매수분이 연일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좀 떨어졌죠.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전전일이죠. 22일 날 외국인의 비차익 순매수가 3,2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차익 매수가 875억이었어요. 그럼 프로그램 매수분만 4,100억입니다. 근데 22일 날 외국인들의 총 매수 규모는 1,537억이었어요. 그러면은 비는 부분이 생기죠. 외국인들의 개별 주식 매도가 한 2,600억 가량 잡혔습니다. 전일 시장도 한번 보죠. 전일 외국인들의 비차익, 차익, 동반한 프로그램 순매수 부분은 3,7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일 외국인들의 총 매수는 어제 2,200억 정도가 잡혔어요. 그럼 여기서도 1,500억 정도가 빕니다. 이제까지 못 보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개별 주식 매도 쪽으로 조금 물건이 나왔고 연속성이 발생되면 곤란하죠. 외국인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외국인도 있고 이익 실현하겠다는 외국인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매 행진도 대단합니다. 이게 2010년도 이후서부터 학습 효과에 길들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넘어가면 환매하면 되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길들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도 논란이 많죠. 뭐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이 부분만 넘어가면 괜찮다, 아니다, 이거 뭐 부담스러운 거 맞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전일 투신 계정의 일반 계정 그리고 사모 계정 매도를 포함하니까 3,500억 매도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개별 주식 매도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기관들의 특히 투신권의 매도세가 거세진다면 시장 속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원달러가 장중에 1,050원대를 강하게 내려갔죠. 1,055원. 할만한 환율 아닐까요? 그런데 어제 낮아진 환율을 보고 외국인들은 자극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달러가 강세로 돌지 않는 이상, 원달러가 튀지 않는 이상, 외국인 수급표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추세는 이상 없겠죠. 하지만 이런 노이즈 부분을 쳐다보면 어느 정도 기존의 속도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난 9월 26일 그리고 10월 11일 이렇게 선물 퍼포먼스가 딱딱 나왔던 모습처럼 한 번 더 그런 그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기업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기업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들서부터 한번 살짝 보면 고려아연이 일주일 내내 올랐습니다. 금값 중심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금값도 1,300불 밑에서 많이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할만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NHN 엔터테인, 지난주 방송하기 전날 급락이 한번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돌려내나가 관심이었는데 지난주 흐름 보시게 되면 그대로 돌려냈습니다. 투신권들이 하루 흔들었어요. 하루 흔든 폭이 8%가 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주에 채워냈고요. 앞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무학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그거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잠잠했네요. 별로 움직임 폭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NC소프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단기적인 배팅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10월 29일 날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 버전이니까 이제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성령의 검 이게 이제 그 계정 보류 테스트라고 오픈 베타 직전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오픈 베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 버전 성령의 검의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양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패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실패했습니다만 중국 시장에서 텐센트를 얻고 성령의 검이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기적인 관심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략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웨어팀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